야, 박정희, 정신 좀 차려. 강현수의 손이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는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국그릇은 바닥에 나뒹굴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친척들의 눈빛은 연민이 아닌 비웃음뿐이었죠. 붉은 한복의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렸고 신우이도 흥미로운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굴레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리란 걸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희는 오늘도 부엌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칼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도마 위에 놓인 무는 벌써 10개째였습니다. 명절 차례상에 올릴 나물을 준비하는 일은 언제나 며느리의 몫이었죠. 38세의 나이에 정희는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을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중견기업 재무팀 과장이었어요. 숫자에 강했고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분석하는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보고서가 아니라 칼이었고 분석하는 대상은 계약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비위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전업 투자해볼까 해. 결혼 3개월 차 남편 강현수가 꺼낸 말이었어요. 정희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40세의 평범한 직장인이 갑자기 전업 투자라니. 하지만 강현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진지하다기보다는 어딘가 간절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 임대료 있잖아. 그걸로 충분히 시드머니 만들 수 있어. 나만 믿어봐. 그때 정희는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강현수의 눈에 비친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있는 친정 자산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죠. 정희는 남편의 꿈을 응원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재무팀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강현수의 투자는 번번이 실패했고 친정에서 받은 자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현수는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대박 난다는 말만 반복했죠.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자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그저 무한정 돈을 빼낼 수 있는 우물이었다는 거요. 야, 어머니 오신다. 강현수의 목소리가 부엌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시어머니 오말순. 69의 시어머니는 자신이 명문가 출신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언제나 우리 집안은 원래 대대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오말순의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 집이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온도 좀 올려놔야지. 인사도 없이 던진 첫마디였어요. 정희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말순 옆에는 시누이 강미정이 서 있었어요. 43세 나이에도 여전히 친정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사는 강미정은 자칭 사업가였지만 실상은 남편 월급으로 연명하는 처지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님도 오셨네요. 정희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말순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정희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명절에 손님들 다 오는 거 뻔히 알면서 꼴이 왜 그래? 요즘 관리 안 해. 우리 현수 창피하게. 죄송해요, 어머님. 정희의 입에서 자동으로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5년 동안 학습된 반응이었어요. 시누이 강미정이 비싼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끼어들었죠. 엄마, 쟤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써. 돈 쓸 줄을 모른다니까. 돈 쓸 줄을 모른다. 참 웃긴 말이었습니다. 정희 친정이 강남의 빌딩을 세 채나 가진 자산가라는 건 시댁 식구들이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희가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시댁을 위해 돈을 쓰느라 자신에게 쓸 여력이 없다는 게 정확했어요. 오말순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희가 정리해둔 보험 서류였어요.
이거 보험 만기됐네. 어머, 이 금액이면 꽤 되겠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친정 자산 현황을 파악하려는 교묘한 시도였죠. 오말수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보험이 만기되면 금액을 물었고 주식을 샀다고 하면 어느 종목인지 캐물었어요. 심지어 친정 아버지의 건강 상태까지 물으며 혹시 상속 계획은 세우셨냐고 노골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적금 정도예요, 어머님. 정희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말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적금이 이 금액이 돼. 정희 아버지는 참 딸복이 많으셔. 그런데 말이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는데 혹시 아버님이 새로 뭐 사신 거 없어?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정희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곧 풀었죠.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정희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날 밤, 아버지는 정희에게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내 보험이야. 아니, 너를 지키는 방패지. 당시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과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계약서가 어쩌면 정말로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는 그 계약서를 아직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뭔지, 왜 아버지가 그토록 신신당부했는지도 정확히 몰랐죠. 야, 멍 때리지 말고 대답 좀 해봐. 오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희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명절 차례를 지내기 위해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야, 이 명태전 너무 짜다. 간을 어떻게 한 거야? 시누이 강미정이 전 하나를 집어들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희가 맛을 보니 간이 딱 적당했어요. 하지만 강미정은 늘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았죠. 차례상이 차려지고 절을 올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오전부터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누구 하나 정희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오말수는 젓가락을 들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나물이 짜.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머님. 조상님들 드시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쯔쯔. 정성이 부족해. 오말순의 말에 강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해해. 쟤는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친정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옆에 앉은 강현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감싸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강현수는 그저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고개를 돌려 정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강현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왜? 지금 밥 먹고 있잖아. 누나가 맞는 말 하는구만. 그 한마디가 정희의 마지막 끈을 건드렸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치솟아 올랐어요. 참았던 눈물이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길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쨍그랑 국그릇이 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하얀 식탁보를 적셨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쏟아졌죠. 정희는 그 시선들 속에서 자신이 5년 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돈을 가져다주는 도구였고 명절에 음식을 만드는 기계였으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며느리일 뿐이었죠. 오말순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명절 대낮부터.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국그릇이 넘어진 자리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식탁보에 번진 국물 자국이 마치 정희의 흐트러진 마음처럼 퍼져나갔어요.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5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정희를 쳐다봤죠. 오말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6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날카로웠어요. 너 지금 미쳤어. 미쳤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넘어진 국그릇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그릇 속에 담겨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 강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쿵, 쿵, 쿵. 정희에게 다가오는 그 발소리는 마치 심장 고동 같았습니다. 강현수의 손이 정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정희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어요. 두피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천장이 보였죠. 야, 박정희. 강현수가 정희의 머리채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정희의 몸이 좌우로 흔들렸어요. 주변 친척들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신우이 강미정은 오히려 팔짱을 낀 채 구경하고 있었죠. 정신 좀 차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강현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40의 남자 소나기에 잡힌 정희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흔들렸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뜯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죠. 정희의 눈에 친척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싸늘한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런 며느리를 뒀으니 강현수가 고생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눈에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많은 집 딸일 뿐이었다는 걸요. 강현수의 손이 정희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정희의 목이 꺾일 듯 뒤로 젖혀졌어요.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5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 해, 남편이 친정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요청하던 날,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희는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는 딸을 믿고 돈을 내주셨죠. 그 돈으로 강현수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전액 손실이었어요.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는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천만 원. 정희는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오말수는 그 돈으로 강미정의 사업 자금을 댔더군요. 결혼 3년 차, 강현수가 또다시 투자 기회가 왔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 정희는 친정 건물 임대료에서 그 돈을 마련했어요. 역시나 실패였죠. 그리고 4년 차, 5년 차.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친정 자산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정희의 친정이 강남에 건물을 3채나 가진 자산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 눈에 정희는 무한정 돈이 나오는 ATM이었던 겁니다. 이거 나요. 정희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현수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머리채는 놓지 않았죠. 뭐, 손 놓으라고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섭도록 평온했어요. 강현수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죠. 지금 내가 내 말 들을 것 같아? 들어야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이니까. 정희가 천천히 강현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떼어냈어요. 강현수가 놀라서 손을 놨습니다. 정희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 남아 있었죠.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오말순, 신우이 강미정, 그리고 15명의 친척들. 모두가 정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채 잡을 자격, 이제 당신한테 없어요.
정희의 말에 강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말순이 벌떡 일어서며 끼어들었어요. 정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절에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저희 이혼해요.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말이 공기 중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강현수의 입이 떡 벌어졌죠.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강현수 씨. 정희가 남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강현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다시 고함을 질렀죠. 너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강현수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희가 한 발 물러섰어요. 강현수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죠. 명절 증후군에 제대로 미쳤네. 미쳤어. 신우이 강미정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은 채 다리를 꼬며 말을 이었어요. 정희야, 진정해. 스트레스 받은 거 알겠는데 이러면 너만 손해야. 손해? 정희가 강미정을 바라봤습니다. 43세 신우이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정희의 이혼 선언 따위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그래, 손해지. 너 집 나가면 어디 가서 살 건데 직장도 없잖아. 강미정의 말에 오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교활하게 변했어요. 그래, 정희야. 우리 현수가 좀 화를 냈지만 너도 잘못한 거 있잖니? 명절에 국그릇을 엎다니. 이건 며느리가 할 짓이 아니야. 오말순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저 부드러움 뒤에 숨은 계산을요. 시어머니는 지금 겉으로는 며느리를 타이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돈줄이 끊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응. 오말순이 정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한 발 더 뒤로 물러섰죠. 어머님, 제가 5년 동안 이 집에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정희의 질문에 오말순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1억 8천만 원이에요. 정확히 1억 8,300만 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그들의 반응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투자금, 시어머님 병원비, 신우이 사업 자금. 다 제 친정 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뭐였죠? 강현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정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대신 명절마다 음식이 맛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옷차림이 촌스럽다는 핀잔을 들었죠. 그리고 오늘 제 머리채를 잡혔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됐어요. 정말 이제 끝이에요. 정희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현수가 황급히 뒤쫓아왔어요. 야, 박정희.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야. 강현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희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끝. 진짜 끝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하지만 정희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야, 박정희. 강현수의 목소리가 계단 참까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계단을 내려갈 뿐이었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5년의 무게가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흐트러진 머리, 붉어진 눈,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오빠, 변호사 오빠에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이제 시작이야.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여자의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죠. 택시 안에서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은 밤 10시 40분. 전화를 걸기엔 늦은 시간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지금 당장 통화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오빠. 전화를 받은 박도연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또렷했습니다. 42의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오빠는 늘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었죠.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나 지금 집 나왔어. 이혼할 거야.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정희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빠의 사무실로요. 택시는 밤거리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희의 눈에 고인 눈물 때문이었죠. 40분 후 정희는 고급스러운 법률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15층에 자리한 이곳은 박도연이 파트너로 일하는 유명 로펌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도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박도연이 동생을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닫자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그 자식이 내 머리채를 잡았다고. 정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오빠, 나 정말 참았어. 5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이 의자를 당겨 동생 앞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그런데 정희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박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감정은 법정에서 아무 힘이 없어.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 해.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박도연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떴어요. 이혼 소송 전략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일단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자. 내가 시댁에 준 돈이 얼마라고 했지? 1억 8,300만 원. 증거 있어. 계좌이체 내역이랑 문자 메시지 다 있어. 박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사냥꾼이 먹잇감을 포착했을 때 짓는 그런 미소였죠. 좋아. 그럼 이제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강현수의 유책 사유가 필요해. 유책 사유. 불륜이나 폭력, 그런 거. 오늘 머리채 잡은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하긴 하는데 증거가 약해. 목격자들이 다 시댁 사람들이잖아. 박도연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오빠의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짓는 표정이었죠. 정희야, 강현수가 바람 피운 것 같진 않아? 박도연의 질문에 정희가 움찔했습니다. 사실 최근 며칠 동안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남편이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죠.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수상하긴 해.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 잠깐만. 박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상대방은 금방 전화를 받았어요. 준우야, 나 도연이야. 지금 시간 좀 돼. 급한 일이 생겼어. 통화는 3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박도연이 전화를 끊고 정희를 바라봤어요. 내 대학 동기인데 지금은 IT 보안 전문가야. 내일 만나서 필요한 장비 좀 받아오자. 장비, 증거 수집, 합법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오후 2시, 정희는 박도연과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서 준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 형, 오랜만이에요.
준우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손목 시계형 녹음기예요. 겉보기엔 평범한 시계인데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요. 한 번 충전하면 24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요. 준우가 시계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여성용 시계처럼 보였어요. 무게감도 일반 시계와 똑같았죠. 그리고 이건 만년필형 카메라. 가슴 주머니에 꽂아두면 앞쪽을 촬영할 수 있어요. 렌즈가 여기 클립 부분에 숨어 있거든요. 준우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작은 버튼형 마이크, 초소형 카메라까지 모두 일상용품처럼 위장된 장비들이었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건 합법이야. 가족 간의 대화 녹음도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고, 형 말대로 조심해서 쓰시면 돼요. 이건 누님을 지킬 무기예요. 준우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니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게요. 카페를 나온 후 박도현과 정희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정희야, 그런데 넌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친정집. 강연수한테서 연락 안 왔어? 오늘 아침부터 20통 넘게 왔어. 전화, 문자 다 합쳐서. 박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라고 하던데?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어머님이 충격받으셔서 약 드시고 누워 계신데. 역시. 박도연이 턱을 쓸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희야, 내 예상으론 시댁에서 곧 뭔가 큰 이벤트를 벌일 거야. 이벤트? 응. 너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연극 같은 거. 아마 오말순 씨가 쓰러졌다거나 강현수가 무슨 사고라도 났다거나. 박도연의 말에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 해낼 만한 사람이었죠. 왜 그런 짓을 해? 너의 재산 때문이지. 내가 정말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최소 3억은 넘게 나갈 거야. 거기다 위자료까지 물면 5억도 넘을 수 있어. 시댁 입장에선 절대 놓칠 수 없는 돈이지. 박도연의 설명에 정희는 치가 떨렸습니다. 결국 끝까지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 연극에 올라타는 거야. 박도연이 정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해. 그러면서 증거를 모으는 거지. 녹음, 녹화, 뭐든지. 그들이 내 앞에서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 넌 5년 동안 그 연기를 해왔잖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박도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싸여 덤벼들면 질 수밖에 없었어요.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했죠. 알겠어, 오빠. 내가 해볼게. 그래. 그리고 정희야, 명심해.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야. 내가 당한 만큼 돌려받는 거라고. 박도연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5년 동안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연수였어요.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정희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연극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자신도 무대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당황한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5년간의 연기가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복수의 무대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자동문을 밀었어요. 손목에 시계형 녹음기가 살짝 무게감을 느껴졌습니다. 박도연 오빠가 건네준 그 장비를 차고 온 거였죠. 정희야,
강현수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 있었어요. 연기치고는 꽤 그럴싸했죠. 정희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 중이래. 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의 손을 붙잡는 그의 손도 축축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아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였으니까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온 건 맞습니다. 다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정희는 의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딱히 긴박한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과로로 인한 일시적 증상 정도로 보는 듯했죠. 박도연 오빠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건 연극이었어요.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강현수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대답했어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푹 쉬시면 돼요. 일주일. 정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어요. 증거를 모으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오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꽤 그럴싸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또렷하다는 걸요. 진짜 심장 문제로 쓰러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어머님, 정희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오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어요. 정희야, 미안하구나. 내가 집 나간 게 너무 충격이어서. 오말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69 여자의 연기는 베테랑 배우 못지않았어요. 하지만 정희도 5년 동안 이 집에서 연기를 배워왔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죠? 정희가 오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쓰러진 사람의 손치고는 너무 따뜻했죠.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연극이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기뻐. 오말순이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소나귀에 힘이 제법 들어가 있었어요. 정희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간병할게요. 일주일 내내 옆에 있을게요. 그래 줄래? 고맙다, 정희야. 오말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정희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완벽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오말순의 식사를 챙겼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신우이 강미정이 오면 커피를 타다 드렸고 강현수가 오면 옷을 털어주기까지 했죠. 너 정말 많이 반성한 것 같네. 강미정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철없었죠. 이제 정신 차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말순이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회복됐다며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정희는 시댁집으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정희의 진짜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정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강현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거실 화장실이었습니다. 오말순과 강미정이 자주 사용하는 곳이었죠. 정희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변기 뒤쪽 배관에 손을 뻗었습니다. 배관과 벽 사이에 좁은 틈새가 있었어요. 그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두 번째는 거실이었습니다. 소파 공간이 꽤 넓었어요. 정희는 무릎을 꿇고 소파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구석진 곳에 또 다른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이곳은 오말순이 강미정과 자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죠.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남편 강현수의 서재. 정희는 서재 문을 열며 숨을 죽였어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서재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희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뒤편에는 두꺼운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정희는 책 사이에 손가락만 한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렌즈가 책상 쪽을 향하도록 각도를 맞췄죠. 강현수가 서재에서 전화하거나 컴퓨터를 할 때 모두 녹화될 거예요. 그 후로 4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렸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죠. 오말수는 정희의 헌신에 흡족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많이 변했네. 오말순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정희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강현수의 행동이었어요. 최근 며칠 동안 남편의 움직임이 수상했죠. 밤 10시만 되면 강현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정희가 노크를 하면 업무 중이라며 짜증을 냈죠.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설치한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다는 거려. 어느 날 밤, 강현수가 또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침실에서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어요. 카메라 화질은 선명했습니다. 강현수가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정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부드럽고 다정한 그 표정. 나야. 보고 싶어. 강현수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 음질이 좋아서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죠. 이번 주는 좀 힘들어. 마누라가 집에 붙어 있어서. 다음 주에 보자. 마누라. 정희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곧 정리할 거야.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껏 만날 수 있어. 정리.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희는 알았습니다. 자신과의 이혼을 뜻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 전에 재산부터 최대한 빼돌리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정희는 이어폰을 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죠. 냉정하게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똑같이 웃으며 강현수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으며 신문을 봤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배우구나. 낮에는 남편 행세를 하고 밤에는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의 손목 시계가 조용히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시댁 집에 돌아온 지 꼬박 일주일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는 쉬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매일 밤 정희는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별 내용 없는 일상 대화였죠. 하지만 어제 밤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설치한 녹음기에서 수집된 파일이었어요. 오말순과 강미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엄마, 정희가 요즘 너무 순해진 것 같지 않아요? 강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볼륨을 높였어요. 그러게, 완전히 개과천선한 것 같더라. 뭐 좋은 거 아니겠니? 오말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어조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엄마, 진짜 이혼은 안 시킬 거예요? 당연하지. 저 멍청한 것이 강남 노른자 땅 계약서를 모르는데 왜 이혼을 시켜?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 노른자 땅 계약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뭐예요? 엄마가 전에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 정희 아버지가 10년 전쯤 샀다는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지분 말이야. 그때 내가 슬쩍 알아봤는데 최소 50억은 넘을 거야. 50억?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걸 샀었나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와, 대박. 근데 정희가 그걸 왜 몰라요? 정희 아버지가 딸 이름으로 해놨대. 근데 정희한테는 아직 안 알려준 모양이야. 뭐 상속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럼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정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로 말한 거야. 그때 내가 잘 들어뒀지. 오말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강현수한테 투자금 얘기한 거예요? 응. 강현수야, 너 사업 자금 제대로 확보했냐? 네. 지난달에 3천 받았어요. 덕분에 빚 좀 갚았어요. 3천만 원. 정희는 기억났습니다. 한 달 전 강미정이 긴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강현수를 통해 돈을 빌렸던 거예요. 정희는 친정 적금을 깨서 그 돈을 만들어줬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나저나 정희가 저렇게 순해져서 다행이야. 계속 저렇게만 있으면 재산 빼돌리기도 쉬울 테고. 맞아. 강현수도 요즘 정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일단은 정희를 안심시켜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슬쩍 이혼하면서 위자료 적게 주고 재산은 우리가 챙기는 거지. 오말순의 말에 강미정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이어폰을 빼고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신감 때문이었죠. 5년입니다. 5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자신을 ATM으로만 봤던 거예요. 사랑이고 가족이고 다 거짓말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다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강현수의 서재에서 녹음된 파일이었어요. 며칠 전 녹음된 거였죠. 어머니, 저예요. 강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정희는 완전히 순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희가 가진 건 돈뿐이잖아요. 유진이만큼 매력도 없고. 정희의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유진. 그 이름은 며칠 전부터 계속 들렸어요. 강현수가 통화할 때 자주 부르는 이름이었죠.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야죠. 유진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돈 정리되면 바로 이혼하고 유진이랑 같이 살 거라고. 강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역겨웠기 때문이에요. 정희는 노트북을 열고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박도연 오빠가 알려준 방법대로 소셜미디어를 뒤졌어요. 곧 한 여자의 계정이 떴습니다. 서유진. 32의 여자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계정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든 사진,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모두 최근 6개월 내에 올라온 것들이었죠. 정희는 사진들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한 사진의 배경에 비친 남자의 뒷모습, 강현수였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 전 거였어요. 자기야, 이번 달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어. 서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교태를 부리는 듯한 어조였어요. 얼마나? 800만 원쯤. 스튜디오 인테리어 좀 했거든. 800. 유진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자기가 나 사랑한다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강현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주에 입금해 줄게.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00만 원. 지난달에도 비슷한 통화가 있었죠. 그때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전달은 900만 원. 강현수가 서유진에게 쓴 돈만 6개월 동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당연히 정희의 친정 돈이었어요. 정희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죠. 문득 정희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전날 건넨 낡은 계약서. 그게 뭐였는지 이제야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정희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봉투가 손에 잡혔어요. 봉투를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펼쳤죠. 계약서 제목은 차명 부동산 관리 위탁 계약서였습니다. 정희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눈이 커졌어요. 계약서에는 오말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 명의로 된 강남 상가 건물이 명시돼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자금 출처는 정희의 아버지였죠. 15년 전 오말순이 탈세를 위해 정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차명으로 건물을 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계약 위반 시 해당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박성우정의 아버지에게 귀속된다. 오말순이 서명한 날짜는 2011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말한 방패였던 거예요. 시댁의 비리를 잡고 있는 결정적 증거였죠. 정희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급했어요. 오빠, 정희야, 무슨 일이야? 오빠, 엄청난 걸 찾았어. 아버지가 남긴 계약서 말이야. 정희가 계약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도연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정희야,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게 뭔 줄 알아? 응. 이건 오말순 씨의 비자금 증거야. 차명 부동산은 불법이거든. 게다가 탈세 목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고 이걸 국세청에 제보하면. 박도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오빠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지? 부동산 압류의 벌금. 심하면 징역까지 갈 수 있어. 거기다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준비 거의 다 된 것 같아. 좋아. 그럼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돼.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을 잡자.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시작될 거였죠.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요. 밤 10시, 강현수가 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이제 남편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강현수는 반드시 서유진과 통화했죠. 정희는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실시간 도청 앱을 켰어요. 곧 강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나야. 미안. 좀 늦었지. 괜찮아, 자기야. 기다렸어. 서유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32의 여자는 애교 섞인 어조로 말했어요. 정희는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녹음 버튼은 계속 눌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정희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병원.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야. 서유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 임신했대. 벌써 12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숨을 참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임신 12주. 3개월이나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뭐라고? 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게 확실했어요. 임신이래. 우리 아기야, 자기야. 유진아, 지금 장난하는 거지? 장난 아니야. 여기 초음파 사진도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만들었어요. 유진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조심했잖아. 실수였나 봐. 근데 자기야, 나 이 아이 낳고 싶어. 강현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제발 책임지지 않겠다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알았어. 일단 진정하자.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기는 싫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좀 그렇잖아. 정이랑 아직 정리 안 됐고. 그럼 빨리 정리해줘. 나 이제 혼자 키울 수 없어. 서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정희는 그녀의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임신을 무기로 강현수를 압박하려는 거였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뭐든지 할게. 일단 정희한테서 돈부터 최대한 챙기자. 정희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 끝까지 돈이었어요. 아이가 생겼는데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최소 3억은 될 거야. 정희 아버지 재산까지 합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와, 진짜. 그럼 우리 아기 키우기엔 충분하겠다. 서유진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이어폰을 빼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1시간 후, 정희는 눈물을 닦고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정희야,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서유진이 임신했대. 12주. 전화기 너머 박도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개자식이. 오빠,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빨리 끝내고 싶어. 알았어. 그럼 증거 좀 더 확보하자. 확실하게 끝장내려면 완벽해야 돼.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빠의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틀 후, 박도연이 정희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정희가 도착했을 때 박도연은 이미 앉아 있었죠. 그의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봐. 박도연이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정희가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죠. 이게, 강현수 직장 동료 증언이야. 내가 사람을 보냈거든. 서류에는 강현수의 직장 동료가 작성한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강현수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 말들이 적혀 있었죠. 정희는 걸어 다니는 ATM이야. 돈만 주면 되는 여자지. 결혼, 사랑해서 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 재산 때문이지. 유진이가 훨씬 나아. 정희는 얼굴도 별로고 재미도 없어.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오빠,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걸까? 정희야. 박도연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오말순 씨 은행거래 내역이야. 어떻게 이걸 구했어? 내 인맥 좀 동원했지. 합법적인 방법이니까 걱정 마. 정희가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오말순은 계속 자산을 현금화하고 있었어요. 주식을 팔고 적금을 해지하고 심지어 보험까지 해약했죠. 이거 뭐 하려고 이러는 거야? 재산 은닉이지. 나중에 내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하면 줄 게 없다고 할 작정이야. 돈을 어디론가 빼돌리는 거지. 정희의 입에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치밀하더군요. 정희의 재산을 빼먹으면서도 정작 자기 재산은 지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강현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우리 여행 한번 갈까? 강현수가 TV에서 눈을 떼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여행, 갑자기? 그냥
우리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았잖아. 여행 가면서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희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강현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 좋지. 그런데 정희야. 응.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돈을 좀 쓰면 좋겠어.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 장인어른이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쪼들리게 살아야 해?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되잖아. 강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손목의 녹음기를 살짝 만졌어요. 물론 녹음되고 있었죠. 우리가 쪼들리게 살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데? 그건 그렇지만 아직도 장인어른 건물 지분도 있고 그러잖아. 그것 좀 당겼으면 안 돼?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TV를 봤어요. 그날 밤, 정희는 박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더는 못 참겠어.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내자.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 날로. 박도연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았어. 준비 다 해놓을게. 너는 평소처럼 행동해.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후면 토요일이었어요. 사흘만 더 참으면 됐죠.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은행거래 내역, 증인 진술서, 그리고 결정타인 차명 부동산 계약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 동안 당한 모욕과 배신을 이제 갚아줄 시간이었죠. 복수는 차갑게 식힌 요리처럼 제공되는 게 가장 맛있다고 했던가요? 토요일, 정희는 시댁 식구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시댁 거실에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회복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이라는 명목이었어요. 정희가 제안한 자리였죠. 시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정희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마지막 연기였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려놓았어요. 시댁 친척들은 감탄했습니다. 정희가 정말 많이 변했네. 우리 강현수 복 받았어. 친척들의 칭찬에 오말순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누이 강미정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안심하고 있었죠. 정희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믿었던 겁니다. 오후 3시, 정희는 주방에서 태블릿과 휴대용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박도연 오빠가 미리 세팅해준 장비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중앙에 태블릿을 세워놓고 스피커를 연결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희야, 그게 뭐야? 강현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뭔데? 여행 사진이라도 준비했어? 비슷해요.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이에요. 정희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죠. 엄마, 정희가 요즘 너무 순해진 것 같지 않아? 강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강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러게, 완전히 개과천선한 것 같더라. 뭐 좋은 거 아니겠니? 오말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희야, 이게 무슨... 조용히 들어보세요, 어머님. 더 재밌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뭐예요? 정희 아버지가 10년 전쯤 샀다는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지분 말이야. 최소 50억은 넘을 거야.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억.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정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로 말한 거야. 저 멍청한 정희가 모르니 안심이다. 멍청한 정희.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오말순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야, 당장 그거 꺼. 오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파일을 재생했죠. 강현수야, 너 사업 자금 제대로 확보했냐? 네. 지난달에 3천 받았어요. 좋아. 계속 저렇게만 있으면 재산 빼돌리기도 쉬울 테고. 거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강미정이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어요. 야, 이건 불법 도청이야. 범죄라고. 정희가 강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가족 간의 대화 녹음은 증거로 인정돼요. 제 오빠가 변호사거든요. 법을 잘 알죠. 정희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강현수와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저 여자가 누구야?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어요. 서유진, 32, 필라테스 스튜디오 원장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의 애인이죠. 강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정희야, 이거 오해야. 그냥 친구. 친구요? 정희가 음량을 높였습니다. 영상에서 서유진과 강현수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거실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죠. 세상에, 강현수가 저런 짓을. 친척들의 웅성거림에 강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다음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대. 벌써 12주. 서유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말순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우리 아기야, 자기야. 알았어. 일단 정희한테서 돈부터 최대한 챙기자. 강현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거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친척들이 강현수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모든 재산을 지킬 거야. 강현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한 발짝 물러서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요? 무슨 재산을 지킨다는 거죠? 정희가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오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서류를 알아본 거예요. 그건 차명 부동산 관리 위탁 계약서예요. 2011년 3월 15일 어머님께서 제 아버지와 맺은 계약이죠. 정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머님은 강남 상가 건물을 제 아버지 돈으로 사셨어요. 탈세를 위해 차명으로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조건이 있어요. 계약 위반 시 모든 권리는 제 아버지에게 귀속된다고요. 오말순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명의 그 건물, 이제 제 거예요. 정확히는 제 아버지 거고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미정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정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요. 그리고 은행 송금 내역. 모든 자금이 제 아버지 계좌에서 나갔다는 증거예요. 정희가 강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 강현수 씨. 정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장. 50억 원이요. 50억. 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사기 결혼에 대한 위자료. 다 합치면 50억도 적은 거죠. 정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세청 제보 완료 확인서예요.
오말순 씨의 차명 부동산과 탈세 혐의를 신고했어요. 조만간 세무조사 나갈 거예요. 오말순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죠. 친척들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추악한지를요. 정희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말순, 강미정, 강연수, 그리고 모든 친척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저를 ATM으로 썼죠. 돈만 주면 되는 여자라고 했죠. 재미없고 매력 없다고 했고요. 정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슬플 일도 없었으니까요. 1억 8,300만 원. 제가 이 집에 쓴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뭐였죠? 멸시와 모욕이었어요. 머리채를 잡히는 수모였고요. 정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 돌려받을 거예요. 한 푼도 빠짐없이요. 50억 위자료, 재산 분할, 차명 부동산 환수. 모두 합치면. 정희가 강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인생, 이제 개털이 될 겁니다. 정희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문을 열기 전 정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참, 서유진 씨한테 전해주세요. 아이 양육비 소송 준비하라고요. 제 변호사가 도와줄 거예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희의 발걸음이 복도를 울렸어요. 가벼웠습니다. 5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모두 벗겨진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새로운 인생도요.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도연 오빠가 차에서 내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응, 오빠. 이제 시작이야. 정희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 짓는 정말 행복한 웃음이었죠. 일주일 후 첫 번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오말순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아침 9시 조사관 5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두드렸죠. 오말순 씨 계시죠?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들은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정희가 제보한 차명 부동산 거는 긴급 조사 대상이었거든요. 탈세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어요. 오말순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69의 여자는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만 늘어놓았죠. 저는 몰랐어요. 제 명의인 줄만 알았지. 하지만 조사관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명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들은 서류를 압수하고 오말순을 소환조사 대상자로 지정했어요. 이틀 후 두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이 가압류됐어요. 오말순 명의였지만 실제 권리자는 정희의 아버지였죠. 법원은 박성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물 가치는 60억 원. 오말순은 하루아침에 최대 자산을 잃었어요. 거기다 탈세에 대한 가산세와 벌금까지 물어야 했죠. 추정 금액만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미정이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오말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43세 딸은 어머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강현수 때문이잖아. 강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동생을 감싸지 않았어요. 집안이 망한 건 모두 강현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괜히 정희한테 욕심부리라고 해서 이 꼴 났잖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오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의 탐욕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강현수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정희가 청구한 위자료 50억 원, 재산 분할로 추가 20억 원, 합계 70억 원이었어요. 40의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강현수의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현수 씨,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불륜,
가정 폭력, 사기 결혼 의도 다 입증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산 신청밖에 없습니다. 평생 빚쟁이로 살거나요. 강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파산.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흔의 나이에 인생이 끝나는 거였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유진이었어요. 강현수가 서유진을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5개월째였죠. 유진아. 강현수가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유진은 차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앉지 마세요. 할 말만 하고 가세요. 유진아, 무슨 그런 말을. 강현수 씨. 서유진이 강현수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아니었어요. 나, 이 아이 혼자 키울 거예요. 당신한테 기대 안 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잖아. 우리 아이 맞아요. 그래서 양육비는 받을 거예요. 서유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장이었어요. 월 200만 원.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18년. 총 4억 3,200만 원이요. 강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4억이 넘는 돈. 지금 당장 50억 위자료도 감당 못하는 처지예요. 유진아, 나 지금 돈이 없어. 정희한테 소송당해서. 알아요. 들었어요. 서유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애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능력 없는 남자랑 아이 못 키워요. 나 혼자 키울 테니까 당신은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요. 유진아,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서유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강현수 씨, 나 당신 사랑한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 돈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잖아요. 서유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현수의 가슴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에요. 양육비 소송 준비했으니까 법원 출석 통지서 기다리세요. 서유진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신호였어요. 강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는 강현수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게 걷던 남자였어요. 이제는 고개를 떨군 채 터벅터벅 걷고 있었죠. 3주일 후 이혼 소송 1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강현수는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어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죠. 반면 정희 쪽에는 박도연을 포함해 3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강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녹음, 영상, 증인 진술, 은행거래 내역, 모든 게 완벽했죠. 판사가 강현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내용 있습니까? 강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박할 게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강현수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 심리 공판을 열기로 했어요. 법정을 나서며 강현수는 복도에서 정희와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강현수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죠.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강현수에게는 더 이상 말을 걸 가치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 40억 원, 재산 분할 15억 원, 합계 55억 원이었어요. 강현수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강현수는 그날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40의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불륜 소식이 회사에 퍼지면서 더 이상 다닐 수 없었거든요. 강미정은 어머니 집에서 강현수를 마주쳤을 때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앞으로 여기 오지 마. 오말순도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모두 날아간 게 강현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현수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외곽으로 30평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추락은 빨랐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0의 파산자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강현수는 대리운전과 배달 일을 시작했죠. 밤 10시, 강현수는 오토바이에 올라 배달을 다녔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얼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유진과 데이트하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배달 음식을 나르는 배달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박도연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죠. 대신 정희는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71의 아버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빠, 그래, 정희야. 다 끝났니? 응, 다 끝났어. 정희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빠가 준 계약서 덕분이었어.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알고 있었어. 오말순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지.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희야,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 내 삶에 집중해라. 과거는 과거야. 알아, 아빠.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거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5년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이 모두 흐르고 나서야 진짜 새 삶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강남역 근처 고급 오피스텔 20층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40의 나이,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사무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현 박정희 법률 재무 컨설팅. 오빠 박도현과 함께 설립한 회사였어요. 2년 만에 직원 15명 규모로 성장했죠. 정희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기업, 재무 컨설팅 계약서, 부동산 자산관리 의뢰서, 이혼 소송 대리 의뢰, 고액 계약이었어요. 정희야, 오늘 미팅 준비됐어? 박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4세 오빠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응, 오빠. 자료 다 준비했어. 정희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2년 동안 정희는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대기업 재무팀 과장 출신답게 숫자에 강했고 5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더 냉철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우리 회사를 찾은 이유가 뭔지 알아? 박도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도 미소 지었어요. 내 이야기 때문이겠지. 맞아. 정희의 복수 스토리는 입소문을 탔어요. 5년간 당한 배신을 완벽한 증거로 갚아낸 여자. 특히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정희는 전설이 됐죠. 오후 4시, 정희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벤츠 E클래스. 정희가 직접 번 돈으로 산 차였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정희는 룸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절제된 화장, 고급스러운 정장. 2년 전 시댁에서 주눅 들어 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정희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마트였죠. 주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카트를 밀며 들어갔습니다. 마트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으니까요. 정희는 여유롭게 매장을 둘러봤어요. 신선한 과일을 골랐고 좋은 고기를 샀죠. 가격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유기농 채소 코너를 지나 즉석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 얼굴은 수척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할인 코너에서 삼각김밥을 하나씩 집어 들고 있었죠.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강현수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걷던 남자였어요. 이제는 때 묻은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강현수는 할인 삼각김밥 가격표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1,500원짜리와 2,000원짜리를 비교하더니 결국 1,500원짜리를 골랐어요. 그리고 컵라면 코너로 향했죠. 역시 가장 싼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남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강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강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정희야. 강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정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현수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투명 인간을 보듯 그를 통과해 지나가는 시선이었어요. 정희야, 나야. 나. 강현수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카트를 밀어 지나쳤죠. 마치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강현수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정희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정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정희야. 강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하지만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갈 뿐이었죠. 강현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1,500원짜리 삼각김밥이 들려 있었어요. 바닥에는 떨어뜨린 컵라면이 굴러가고 있었죠. 정희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곧게 편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모든 것이 2년 전과 달랐어요. 강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년 동안 겪은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파산, 이혼, 가족의 외면, 서유진의 배신. 그 모든 것보다 더 아픈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한 겁니다. 분노라도 보여줬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증오라도 느껴졌다면 그나마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 흔적을 남긴 거니까요.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현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삭제된 눈빛이었어요. 그것이 강현수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었죠. 계산대로 향하는 정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트에는 비싼 과일과 고급 고기가 가득했어요. 계산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죠. 총 52만 3천 원입니다. 정희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망설임 없는 동작이었어요. 강현수는 자신의 손에 든 1,500원짜리 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죠. 정희가 마트를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희의 실루엣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현수는 할인 코너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그를 밀쳤어요. 하지만 강현수는 움직이지 못했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정희의 머리채를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했던 장면이요. 그때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 정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현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는 거요. 상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강현수는 비틀거리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컵라면 하나, 총 2,500원이었어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냈죠. 손이 떨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계산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전혀요. 마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낡은 경차가 보였어요. 15년 된 중고차였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에 이마를 댔죠. 멀리서 벤츠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희의 차였어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향했죠.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강현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차 안에는 강현수와 삼각김밥과 컵라면만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유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문자였어요. 양육비 체납 독촉이었죠. 이번 달 200만 원을 기한 내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만 원. 한 달 동안 대리운전과 배달을 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어요. 정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고급스러운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눈빛. 강현수는 그제 알았어요. 자신이 진 게 아니라는 걸요. 아예 경기장에서 퇴출당한 겁니다. 정희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진 거였죠. 그것이 가장 큰 패배였습니다. 복수보다 무서운 건 망각이었어요. 정희는 강현수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죠. 강현수는 비닐봉지를 열어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김이 찢어지면서 밥이 흘러나왔어요. 한 입 물었죠.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강현수는 그 그림자 속에 혼자 앉아 1,500원짜리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현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미래였죠. 저녁 7시, 정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한강에 비친 석양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정희의 집은 한강변 고급 아파트 60평형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곳곳에 놓인 책과 예술 작품들. 이 모든 게 정희가 직접 선택하고 꾸민 공간이었죠. 소파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내일 있을 미팅 자료가 띄워져 있었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 건이었습니다. 박도연 오빠와 함께 싱가포르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죠. 정희는 커피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오빠, 정희야, 내일 미팅 자료 확인했어? 응, 다 봤어. 수익률 괜찮던데. 그치, 싱가포르 시장이 지금 괜찮아. 내 생각엔 이번 건 성공할 것 같아. 박도연의 목소리는 들뜬 듯했습니다. 정희도 미소 지었어요. 오빠, 우리 정말 멀리 왔다. 그러게,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자신은 시댁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악물었죠. 그때 자신이 지금의 이 평화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희야. 박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그 지옥 같은 5년을 버텼잖아. 그리고 완벽하게 이겨냈고. 정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제 울 일도 없었으니까요.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내 힘이었어. 난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통화를 끝낸 후 정희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명절날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무시당하던 날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영상을 보던 밤, 모든 게 선명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치유는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복수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치유는 그 후에 왔어요.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치유였죠. 정희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죠. 저녁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며 도시를 달리는 거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정희는 핸들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한강변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밤바람이 상쾌했어요. 강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였죠.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 오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겠죠. 아니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정희는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고 미래를 포기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희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옆 차선에는 젊은 커플이 탄 차가 있었어요. 둘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다시 올까요?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정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여도 행복했으니까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죠. 남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남산 타워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정희는 전망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댔죠.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 뒤에는 각자의 삶이 있을 거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좌절도요.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또렷했죠. 나는 자유야.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렸어요. 자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돈이 많은 거, 성공한 거, 복수에 성공한 거?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였어요. 정희는 과거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수도 오말순도 강미정도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쓰지도 않았죠. 그들은 정희의 인생에서 퇴장했습니다. 영원히. 정희의 삶은 이제 앞만 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 모든 게 기다리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빠, 정희야, 뭐하니? 남산에 나왔어. 야경 보고 있어. 그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응, 아빠. 아빠. 응, 고마워. 그 계약서, 그리고 날 믿어준 것.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넌 내 딸이야. 당연히 지켜줘야지. 사랑해, 우리 딸. 나도 사랑해, 아빠. 통화를 끝낸 정희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정희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박도연, 그리고 자기 자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한강변 도로를 달리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5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죠.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저 강물처럼 정희의 삶도 계속 흘러갈 거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어요. 이제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죠. 정희는 새로운 왕관을 썼습니다. 자유와 행복이라는 이름의 왕관을요. 그리고 그 왕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자신이 쟁취한 거였으니까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내일이요. 정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 시작됐다고 해야 맞겠네요. 진짜 정희의 이야기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